안녕하세요, 달입니다. 소년이 온다. 오늘 한강 작가의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두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를 다 하고 나서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이 아주 많아집니다. 이 고통스러운 서사를 여러 세월을 견디면서 써내려간 작가도 계시는데, 한 사람이 독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촉구도 해보는 그런 심정입니다. 감상은 줄이고요, 텍스트와 마주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건 초판 143쇄입니다. 이미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소설이네요. 줄거리나 플롯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겠어요. 다만 소설 속 시간들과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 어린새, 소제목 어린새는 1980년 5월 광주의 시간을 현재 진행형으로 삼았습니다. 이 어린 동호가 경험한 그 밤들, 특히 마지막 밤이 소설의 문을 엽니다. 마지막 장을 볼까요? 눈 덮인 램프라는 소제목을 단 작가의 에필로그입니다. 글을 쓴 현재를 이야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처음과 끝, 40여 년 전 광주의 그날과 소설 속 오늘의 광주, 작가가 망월동 묘지를 찾아가 서 있는 시간이 이 소설의 앞과 뒤에 새겨진 시간엠은 2개입니다. 앞에 하나는 과거고 뒤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입니다. 소설은 40년 전 과거의 광주로부터 흘러와서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40년 전 광주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늘 작가가 서 있는 광주 망월동의 망월동에서 시간의 문을 닫고 나오나요? 밖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인식은 이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한 올바른 시간인식이 아닙니다. 소설의 시간은 열고 닫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설의 시간은 끝없이 시작되고 끝없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을 닫으면 곧바로 열리는, 즉 다시 첫 페이지,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문이기도 한데요, 그 문 앞으로 다시 가서 문을 또 열어야 합니다. 닫히면 열리는 문입니다.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우리는 40년 전 광주의 마지막 밤 앞에 서 있는 그 문을 열고 그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에 들어서면 거기 과거의 광주가 있습니다. 1980년 광주죠. 현재의 광주도 있습니다. 지금의 광주입니다. 미래의 광주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광주죠. 이것이 소년이 온다가 구축한 소설의 시간입니다. 소설은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은 1980년 5월 봄날 전라남도 도청에서 죽었습니다. 소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소년들도요, 그리고 소년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날 살아남았던 많은 사람들도 죽어갔습니다. 세월 속에서 죽어가기도 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죽지 못하고 또 오래오래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 죽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을 다시 읽어봅니다.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 소년이 간다가 아니라 소년이 온다 라고 작가는 적었습니다. 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산 사람만이 옵니다. 소년이 옵니다.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이 옵니다. 오는 사람은 소년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소년과 함께 다른 많은 소년들도, 그리고 소년들만이 아니라 소년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도 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죽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날 살아남았던 많은 사람들, 한순간에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 오래오래 죽은 사람들도 옵니다. 죽지 마. 죽지 말아요. 이 소설의 제5장 밤의 눈동자라는 소제목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소설 제5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40년 전 도청에서의 마지막 날, 어쩌다가 몸을 피하고 살아남은 임선주. 그녀가 오래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 토해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 속으로 꺼져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죽지 마. 죽지 말아요. 소년이 온다. 소년과 함께 모든 죽음이 살아서 온다고 외치는 오늘의 시간,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내일의 시간입니다. 소설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에 40년 전에 분명히 죽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 동안 계속 이어진 죽음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죽음은 4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40년 전 죽음의 시간은 시간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부활하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탄생의 장소입니다. 무덤은 자궁입니다. 시간의 무덤이 무덤이기를 그치고요, 새로운 시간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비극도 만행도 망각의 그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죠.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은 소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설을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작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작가는 소설로 모든 걸 되살립니다. 죽음도 되살립니다. 소설의 시간은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지만 되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소설의 시간이 갖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오늘로 또 미래로 이어지고 다시 그날로 순환하는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품은 시간의 영원 회귀. 소설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영원 회귀 서사입니다. 네. 소년이 온다의 제2장부터 6장까지를 볼까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날과 그날 이후를 진술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광주의 그날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현재가 중첩된 시간 구조를 지닙니다. 영혼이 삶과 죽음을 오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이 두 시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 속에 이 시간들과 저 시간들이 순간 이동하고 또 넘나듭니다. 이 타임루프, 이 초시공간 여행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들이 신비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이어서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에서 떼어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드나들고 수없이 칼로 손목을 긋고 술과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잘 수 없는 나날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떤 시간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 제2장 소제목 검은 숨에 죽어도 죽지 못하는 중음신이 등장합니다. 작가는 죽은 소년의 목소리로 중음신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16살 소년 정대는 죽었지만 소설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산 사람처럼 눈을 뜨고 죽어있는 자신의 시신과 그 위에 쌓이는 수많은 시신들을 봅니다. 그리고 칠판지우개를 좋아했던 정미 누나, 친구 동우를 생각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죽지 않을 소년은 말합니다. 학살이, 만행이 어떤 존재의 꿈과 사랑을, 그리움을 끝낼 수 없습니다. 소설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소설은 들려줍니다. 여기가 소설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작 3장 7개의 뺨부터 6장 꽃핀 쪽으로까지는 그날 40년 전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은 이들이 오래오래 또 죽고 또 오래오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생생한 체험들입니다. 생생해서 잊지 못하고 몸에서 기억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작가가 있었습니다. 작가는 끈질기게 이들의 이야기를 모았고 펼쳐냈습니다. 살아남아 당한 고문들, 신체적 존재이기에 당해야 했던 고통과 치욕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져간 이들이 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그날의 이야기와 후일담이 교차됩니다. 죽음의 시간과 죽지 않고 혹은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오래오래 죽어가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이 뒤섞입니다. 삶도 죽음도 40여 년 전 그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시간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광주의 시간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 소설은 그래서 역사 소설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듯 이 소설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의 진위 여부에 신경 쓰고요. 또 이념적,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설을 소설이 아니라 역사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설을 소설이 아니라 역사로 보려는 사람들은 소설의 시간을 과거에만 메워두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소설이 취한 소재를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귀착시키고요. 시간의 풍화라는 표현이 있죠. 소설을 시간 속에 풍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의 풍화를 이긴다는 말도 있죠. 좋은 소설은 시간의 풍화를 이깁니다. 물리적 시간, 역사적 시간을 품고 또 초월해냅니다. 네, 이제 약간 건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설은 소설에 속하는 특수한 존재 양태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이 하나의 미학 체제로서 현실과 구별되는 어떤 세계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현실이라는 단어를 역사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구별되는 지점에서 소설은 허구적 구성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비평가이자 시인인 진은영은 그 허구적 구성은 허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됨으로써 삶을 잠식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미학자가 있는데요. 예술이 또다시 인간 역사와 결부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조르주 아간벤이 강조한 맥락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소설은 나름의 특수한 존재 양태, 또 현실과 역사와 구별되는 어떤 세계를 갖고요. 또 허구적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구별되고 허구적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만 주체입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한강은, 소설가 한강은 40년 전 광주의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 역사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모아서 그녀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잊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우리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고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들 모두가 당신들의 것입니다. 이 전원들은 소설 속의 고통을 우리들에게도 전염시켜줍니다. 저 멀었던 시간, 그리고 남의 고통이었던 것들이 다가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의 고통을, 그때의 시간을, 그 모두를 우리들의 철저한 실존 안에서 온전히 다 그들처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때처럼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느낀다? 순간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타인으로서 살고 타인으로서 감각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체험을, 또 타인의 시간을 우리들의 느낌과 그 현존, 그 사이에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참혹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아픔에 다가서지만 그것 자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실. 정도는 다르지만요, 깊은 죄의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0년대를 젊은이로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90년대를 젊은이로 보냈던 많은 사람들도 또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네, 차마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다 만들 수 없어서 나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 존재로서 느끼는 양심이기도 했고요, 또 시대적 책임감이기도 했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의 이 소설을 시간의 소설로 읽는 것은 한편으로는 광주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광주의 영원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광주라는 장소를, 1980년 5월이라는 시간을 역사적 책임감으로, 양심으로 떠안고 성찰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그 세월은 그래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소설은 연결되어 있지만 조르주 아감벤의 말대로 역사와 소설은 구별되지만 또 다시 결합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고 결합되는 것은 우리들의 소설적 체험 안에서입니다. 소설적 체험, 이 독서는 남의 체험과 나의 체험을 사이로서 연결해주는 체험입니다. 물론 이 사이 체험은 직접 체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 비직접적 체험이 나쁘지만은 또 않습니다. 아쉽지만도 않습니다. 직접 체험은 일회적이지만 사이 체험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 체험은 시간의 풍화를 이기죠. 반복되는 체험은 예술적 체험입니다. 예술적 체험만이 반복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체험은, 또 반복되는 예술적 체험은 그 안에 역사를 매번 새롭게 데려옵니다. 소설 속에서 1980년 광주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면서 그 태어남 속으로 독자들을 자꾸만 초대합니다. 와서 다시 한번 느껴보라고. 그렇게 양심에 채근합니다. 돌아볼까요? 임철우 작가의 봄날이 있었습니다. 최윤 작가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가 있었습니다. 홍이담 작가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작가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정찬의 작품도 있었고요, 기억나는 작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광주의 이야기는 끝날 수 없습니다. 광주의 소설들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있습니다. 광주의 소설은 오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올 것입니다. 광주를 역사의 한켠에 묻어두고 싶은 사람들의 시도는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네, 이 책을 먼저 읽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저에게도 좀 힘겨운 독서였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한참 동안이나 마음을 추스른 다음에야 이 책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수 있었는데요. 소설 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저는 아직 이 질문과 독백에 대해 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과 독백은 오래도록 제 안에 머물고 순환할 것입니다. 소설 속 광주의 시간들이 그렇게 하듯이요. 좀 사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온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 11월 10일, 며칠 안 남았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마라톤 배번과 기념품들이었습니다. 2024년 자유민주마라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제가 친구랑 참여합니다.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다시 동대문으로 달렸다가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면서 이 질문과 독백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분명한 것은 힘들어도 저는 10kg를 완주하겠습니다. 소년이 온다였습니다.